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세가 된 박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개월 전에 완전히 정리가 끝난 일인데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2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번에 회수했거든요. 그것도 저를 배신한 사위한테서 말입니다. 주변 한인 분들이 다들 잘했다고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950년에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부모님 덕분에 성실하게 자랐고 대학 졸업 후에는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부장까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1982년에 딸 소영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40이 넘어서 얻은 늦둥이 딸이었거든요. 아내하고 저는 그 아이를 정말 금지옥 여부로 키웠습니다. 딸만 보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5년에 소영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딸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43세였던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후에도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딸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기특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UCLA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성공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소영이가 30대 중반이 됐을 때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마이클 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1.5세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부모님이 1970년대에 이민 오셔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죠.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소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서 진심이 느껴지게 말하는 거예요. 직업도 마음에 들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연봉도 12만 달러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2008년에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이클은 결혼 후에도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제가 한국 음식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버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극찬하곤 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2년 터울로 둘이나 낳아줬고요. 에이미라는 손녀와 제이슨이라는 손자인데 정말 예쁘게 잘 키우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며 교육비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아들이 없거든요. 딸 하나뿐이라서 마이클을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내 사위니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이었어요. 마이클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꿈꾸던 차가 있다면서 벤츠 S클래스를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버님,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한 번쯤은 좋은 차를 타보고 싶어요. 벤츠 S클래스가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 가격이었어요. 마이클이 원하는 옵션을 다 넣으면 22만 달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IT 엔지니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마이클도 그걸 알고 있어서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몇 년 더 저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딸을 그렇게 잘 보살펴주고 손자 손녀들도 잘 키우고 저한테도 효도를 다하는 사위인데 꿈꾸는 차 하나 못 사서 한숨 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에 아내하고 상의했습니다. 여보, 마이클이가 차를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사줄까?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22만 달러가 어디 푼 돈이야? 너무 큰 돈 아니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한테 아들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줬을 거 아니야. 마이클이는 내 친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저희가 미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고 한국에 있던 부동산도 잘 처분해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 받는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음 날 마이클한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아, 아버지가 그 차 사줄게.
전화 너머로 마이클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정말이세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요. 괜찮다. 내 사위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내일 같이 딜러십에 가자. 그 다음날 베벌리 힐즈에 있는 벤츠 딜러십에 함께 갔습니다. 마이클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옵션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정말 신나하는 모습이었어요. 최종 가격이 나왔을 때 22만 3천 달러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체크카드로 결제했어요. 마이클이 그 순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런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소영이하고 아이들 잘 돌봐줘. 그날부터 마이클은 정말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그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곤 했거든요. 아버님 이 차 정말 좋아요. 타는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사준 차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 차 사줬어라고 말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22만 달러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후 6개월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마이클은 더욱 자주 찾아왔고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 일 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상의하고 정말 친아들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2016년 봄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는 일이 많아졌고요. 전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끊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직장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IT 업계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면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딸한테 물어봤어요. 소영아, 마이클이가 요즘 왜 이래?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딸은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정말 바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좋은 사위니까 이해해 주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가을쯤 되니까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면 없다고 하고 완전히 피하는 거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이클이가 왜 이러는 거야? 딸은 계속 괜찮다, 바쁘다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 얼굴을 보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평소에 밝던 딸이 많이 야위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마이클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6개월 전부터 회사 동료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아빠가 사주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2만 달러를 들여서 사준 차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그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마이클이 핸드폰을 보다가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거든요.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딸이 울면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오늘 벤츠 타고 어디 갈래?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마이클이는 좋은 차라서 드라이브하기 최고야 라고 답했고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친아들같이 생각해서 22만 달러나 되는 차를 사줬는데 그 차로 내 딸을 배신하고 있다니요. 마이클이한테 얘기해봤어? 네, 따졌더니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서요. 아이들 양육권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여보, 내가 왜 반대했는지 알겠지? 22만 달러가 어디 푼돈이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한테 그런 큰 돈을 써줬으니. 저도 후회가 되긴 했지만 일단 마이클한테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회사로도 전화해봤는데 통화 중이다, 자리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드디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공손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아,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버님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마이클아, 그럼 차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22만 달러 주고 사준 차 말이야. 그랬더니 더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그 차요? 글쎄요, 그냥 제가 계속 쓸 거예요.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내 딸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그 차를 가져간다고? 아버님,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 될 거니까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22만 달러짜리 차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니요. 그날 밤 아내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원칙은 원칙이야.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차는 마이클이가 가지고 있잖아.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어. 다음 날 바로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차량 구매할 때 계약서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제도 제 계좌에서 했고요. 그럼 100% 승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님 소유의 차량을 사위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차량 반환 요구 공문을 먼저 보내보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딸한테도 미리 얘기했어요. 소영아, 아버지가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해. 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빠,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한 번 더 대화해 보면 안 돼요? 소영아, 이미 대화는 끝났어. 마이케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는 원칙대로 해야 해. 2017년 3월에 변호사를 통해서 차량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박준호 명의로 구매된 차량을 즉시 반환하라.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법원에서 서류가 나가고 나니까 마이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하더라고요. 아버님,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응, 차 반환하라는 거야. 내가 안 돌려주겠다고 했잖아. 아버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말한 거였고요. 다시 대화해 보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사과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이클아, 이미 늦었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법대로 해결하자. 아버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차는 돌려드릴게요.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돼. 22만 달러 전액을 돌려받을 거야. 마이클이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전액을 한 번에는 어려우니까 할부로 갚으면 안 될까요? 안 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 그 후로도 마이클이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끝까지 가자고 말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 얘기가 알려졌어요.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너무 냉정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지지해줬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아버지들이 격려해줬습니다. 박 선생님이 잘하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단호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법정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차량 구매 계약서, 결제 증명서, 차량 등록증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2017년 6월에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마이클은 차량을 즉시 반환하고 22만 달러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마이클이 할부 결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시 결제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통보했거든요. 결국 마이클은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2017년 7월에 22만 달러 전액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차도 딜러십을 통해서 정식으로 반환 절차를 밟았고요. 그 과정에서 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던 딸이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아빠, 사실 마이클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를 한 거였나 봐요. 소영아,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와. 마이클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야. 딸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딸이 가지고 마이클은 양육비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에는 마이클과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손자, 손녀들과의 면회권도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님들이 한번 찾아와서 항의하기도 했어요. 박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들 아들이 먼저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2017년 말에 모든 관계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이클이 없어진 후에 집안이 더 평화로워졌어요. 딸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밝아졌고 손자, 손녀들도 엄마가 더 편해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마이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고요. 진짜 가족끼리만 모여서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제 결정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박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놈은 단호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특히 연장자 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 놈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선생님처럼 해야 정신을 차려요. 지금 돌이켜보니 22만 달러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마이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만약 그대로 넘어갔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칙을 지켰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요즘 딸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간호사 일도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클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더 따르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지켜줬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더 존경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은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끔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나요. 사위나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망설이지 마세요.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계속 선을 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존심이고 원칙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거든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별하는 법도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더 가까워지지만 가짜 가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마이클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완벽해 보여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효도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졌어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큰 은혜를 베풀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준 일이었으니까요. 그 마음만은 진짜였거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딸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만족해요. 마이클 같은 사람 때문에 가족이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할 이유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고 원칙을 지키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22만 달러는 돌려받았지만 진짜 값진 건 자존심과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고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